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에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저번 시간에 부산성, 동래성 전투 그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아픔과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책은 69쪽을 펼치고요. 사회공책 항상 그랬듯이 준비하면 되겠어요. 사회공책의 정리를 한번 해보시지요. 맨 처음에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죠. 당시 조선은 200년간 평화를 누리면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란기였어요. 당쟁이라고 해서 당이 갈라져서 신하들끼리 의견을 대립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대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 전토를 이렇게 통일을 하면서 이제 이 군사력을 어느 쪽으로 써볼까 하다가 조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선조 임금이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 세력의 황윤기를 각각 일본으로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인지 안 쳐들어올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달라요.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시지요. 자, 김성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그려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김성일이고요. 여기가 황윤길인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김성일은 안 쳐들어올 거라고 얘기해요.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하고,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의견이라면, 그래, 쳐들어오든 안 쳐들어오든 어쨌든 낌새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당시 조선은 그래,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성일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불시에 1592년 4월 13일에 일본이 새벽에 부산으로 쳐들어오면서 임진왜란이 바로 시작되게 되지요. 자, 임진왜란의 발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시작 정리 한번 해보죠. 임진왜란의 발발. 이 발발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항상 그랬듯이 그려줍시다.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중국인 명나라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당연히 조선이고, 여기에 이렇게 똥같은 나라 하나 그려주자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 부산 쪽으로 시작을 해서 미친 듯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정리하시지요. 자, 부산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고, 자, 점점 어디까지 올라오냐? 임금님이 있었던 우리 조선의 수도인 한양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선조 임금이
한양에 머물지 않아요. 선조가 어디로 가냐면 의주라는 곳으로 피란을 갑니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랑 거의 붙어있는 북쪽이야. 이 당시가 조선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본이 조금 당황했던 건 뭐냐면 일본 상식으로는 왕이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왕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좀 당황하는 사이에 이제 살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선조는 이렇게 의주로 도망을 가버리고 일본은 왕이 없어? 그럼 북쪽으로 더 나가서 왕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러던 와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자,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보죠. 사회책은 70쪽으로 넘기면 되겠어요. 자, 임진왜란 이 일대에 조금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조선 수군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죠. 자, 이순신 장군 하나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모자 씌워주고 멋진 갈기도. 여기 이 모자랑 글씨랑 너무 달라붙었네. 선생님 좀 띄게요. 네, 이렇게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멋지게 눈썹이랑 딱 이렇게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 같지요? 안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군 같다고 치고 하자고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같나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더 잘 됐는데 오늘은 좀 시원찮네. 네. 자, 이순신 장군이죠. 선생님이 연습할 때는 이순신 장군을 잘 그렸는데 이번 막상 그리다 보니까 망해가지고 나도 지금 너무 슬퍼.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어쨌든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북선, 판옥선 정비했죠. 그리고 일본 수군과 싸워서 전승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전승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을 이끈 국가적인 영웅이죠. 이 이순신의 활약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군대가 북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물자를 남쪽에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쪽에서 남쪽 수군을 꽉 잡으면서 더 이상 일본이 북쪽으로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일본 군대가 북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계속 이기니까 일본은 남쪽에서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순신이 이렇게 바다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을 때 계속 지고 밀리기만 했던 육군, 육지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대반격을 시작하는데 일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군대가 하나 있어요. 그 군대가 뭐냐? 바로 의병이에요. 의병. 자, 의병도 하나 정리해 주시죠.
일본은 조선 수군, 그래,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조선 육군도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네만 잘 막아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와중에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의병들은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정식 군사들이 아닌 백성들이 자기 고장, 자기 나라 지키려고 군대 조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패닉이지.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싸운단 말이야? 하고 그 중에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인물이 누구냐? 홍해 장군 곽재우라는 인물입니다. 자, 홍의 장군 곽재우도 하나 그려주시죠. 자, 이분은 왜 홍의 장군이냐면 항상 빨간 옷을 입었대. 항상 빨간 옷을 입어서 홍의라는 그 별명이 붙었는데 이분이 딱 빨간 옷을 입고 전투를 지휘하면 일본 군들이 벌벌벌벌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홍의 장군 곽재우도 하나 그려주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의병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자, 곽재우 옆에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의병들이 함께 싸운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곽재우예요. 자, 의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의병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나라와 또 자기 고장을 지키고자 스스로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이 의병들이 각 지역에서 확대되면서 일본 군들이 북쪽으로 나갈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백성들의 장점은 뭐예요? 일본보다 훨씬 더 자기 동네 고장 지리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 군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긍지와 또 나라죠. 자, 수군과 의병이 활약하던 와중에 육군 역시도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군의 반격. 자, 이 육군과 일본군, 왜군과의 싸움 중에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장군, 행주 대첩을 이끌었던 장군 누굴까요? 바로 권율 장군이죠. 권율 장군 하나 그려주자고요.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권율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의 명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투구도 한번 씌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멋진 투구를 하나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은 이렇게 자꾸 멋지게 이분들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림 실력이 안 되네. 권율 장군께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죄송해요, 장군님. 그림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자, 이렇게 멋지게 이것도 달아주고 눈썹은 더 싸납게 한번 그려볼까요? 육군의 장군이시니까. 이 권율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의 도원수라고 해가지고 당시 최고 장군 중에 한 명이었고 육지전을 이끈 큰 장군이에요. 나중에 이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은 또 사돈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멋진 장군들이 아주 나라를 구한 장군들이 나중에 사돈이 돼가지고 같은 집안이 되죠. 그것도 참 인연이죠. 자, 이분이 누구다? 권율. 자, 권율 장군이 이끌었던 육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합니다. 그 중국의 명나라 군대가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면 중국 쪽으로도 쳐들어올 텐데 조금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하고요. 이 와중에 조선과 명연합군이 한양을 되찾으려고 이동을 했고, 권율이 행주산성으로 군사를 이동시켜서 전투를 준비를 했는데, 행주산성을 이제 점령하고자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주 대첩이라고 해서 정말 크게 이기게 되죠. 조선이 행주 대첩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행주 대첩의 의미가 뭐냐면 관군뿐만 아니라 의병들도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스님들 있죠? 스님들도 승병으로 참여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관군이 힘을 똘똘 뭉쳐서 물리쳤다는 데서 되게 큰 의미가 있고, 여성들도 치마에다가 돌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돌을 계속 날르면서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을지가 느껴지죠. 자, 행주대첩 이후에 전세가 계속 조선하고 일본하고 좀 지리하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일본군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만 싸웁시다 하는 강화회담을 조선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담이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이 회담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 강화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탄핵을 받아요.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좀 미워했거든. 왜냐하면 이순신이 전쟁 영웅이다 보니까 자신의 자리를 탐할 수도 있다는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을 계속 견제했는데, 이순신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전투에 나가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보기엔 이 전투는 무조건 가면 지는 전투야. 그래서 안 나갔어. 그 이후로 탄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순신은 이때도 좌절하지 않고 백의 종군을 해요. 백의 종군은 뭐냐면 하얀 옷을 입고 군대를 쫓아다녔다, 이 얘긴데, 이 뜻은 정말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직책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병사로서, 한때는 장군이었지만 탄핵받아서 감옥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냥 아무 직책 없이 백의 종군을 한 거예요. 싸운 거야. 그럼 이순신 자리에는 누가 들어왔냐? 이순신 대신에 항상 이순신을 견제하고 또 질투했던 사람이 있어요. 원균이거든요. 이 이순신 대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합니다. 이순신 대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고 있는 와중에 강화회담이 실패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이 뭐냐? 바로 정유재란이야. 정유년에 이 란이 다시 시작됐다고 해서 정유재란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믿었던 일본 그 조선 수군이 어떻게 됐냐? 전멸을 해요. 거의 전멸을 합니다. 원균이 이끌었거든요.
조선 수군을 이끌었는데 이분이 잘 못 이끌었어. 당연히 뭐 이순신보다는 못 이끌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조선 수군이 괴멸 직전까지 가요. 이게 어떤 전투였냐면 칠천량 해전이에요.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도 여기서 전사하고요. 조선 수군도 거의 괴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귀시켜요. 이순신 장군이 딱 살펴보니까 내가 키워놨던 조선 수군이 다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그려주죠. 자, 요거는 아까 그렸으니까 바로 그릴게요. 뿅. 네, 이순신 장군이 복귀를 합니다. 자, 이순신이 복귀를 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어요? 그 유명한 말. 이거는 안 적어줄 수가 없어. 전하, 이 망해가는 그 수군을 딱 바라보면서,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멋있죠? 믿음직스럽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조선 수군의 정비를 합니다. 수군과 남아있는 판옥선을 정비하고요. 지형 지리를 활용을 해서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몰살시키죠. 명량 대첩이 이때 일어납니다. 조선이 12척의 배로 거의 20배가 넘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바닷속으로 다 몰살시켜요. 이순신의 대활약으로 일본이 거의 패닉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나 그려주자고요. 이렇게 머리. 진짜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어. 진짜라 이렇게 생겼어요. 웃기죠? 자,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려요.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조선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졌고 결국은 일본이 철수를 하면서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다시는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물러가는 일본군과 이순신 장군이 싸우다가 결국은 노량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은 거의 이제 조선을 넘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사회책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임진왜란 과정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책 73쪽은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거라서 선생님이 요거는 같이 정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혼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써보면 좋겠어요. 자, 임진왜란 복잡한 이 과정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공책 정리한다고 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전쟁이에요.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